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하다는 고리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곳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개소라 불리는 8살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일과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도살장 바닥에 눌어붙은 짐승의 핏자국을 닦아내는 것이었다. 사방에 진동하는 비릿한 피냄새와 죽어가는 짐승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이에게는 자장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비천한 아이에게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기 직전 아이는 놈의 미간을 짚으며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이놈은 왼쪽 다리 관절이 다 골맞네. 고기가 질겨서 못 쓰겠어. 백정들은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며 바닥에 침을 뱉었지만 정작 소를 잡아보면 아이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핏덩이 귀신이라 부르며 꺼림칙해했다. 그러나 아이는 개의치 않았다. 짐승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놈이 살아온 고단한 삶과 몸 구석구석 숨겨진 고통의 지도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소문난 세도가인 배대감이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마을을 덮쳤다. 자신의 아끼는 사냥개가 마을 근처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배대감은 사냥개의 죽음을 백정들의 살기 탓으로 돌리며 아이의 부모를 관하로 끌고 갔다. 천한 것들의 비릿한 기운이 내 귀한 영물의 앞길을 막았으니 그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배대감의 서슬 퍼런 호통 아래 아이의 부모는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며칠 뒤 부모는 거적대기에 덮여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부모의 시신 앞에서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가마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배대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배대감의 이마 한가운데 서린 검붉은 핏빛 아지랑이가 보였다. 그것은 훗날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멸문의 관상이었다. 홀로 남겨진 아이가 부모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만신창이가 된 마을 길을 지나던 한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두 눈을 감고 있었으나 지팡이 하나의 의지의 산길을 유령처럼 매끄럽게 걸었다. 노인은 아이 앞에 멈춰 서더니 지팡이를 내리고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허, 이놈 보게나. 손목에 흐르는 맥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구나. 얘야, 너는 죽은 고기를 만질 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놈이다. 노인의 정체는 과거 궁중에서 신침이라 불리며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권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두 눈을 잃고 쫓겨난 독고 노인이었다. 그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으나 사람의 기색과 맥동만으로 그가 가진 원한의 깊이를 읽어내는 비수를 지니고 있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무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대로 산속 깊은 토굴로 데려갔다. 그날부터 무명의 혹독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돕고 노인은 무명에게 칼 대신 침을 쥐어주었다. 사람의 몸은 짐승의 살덩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안을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기다. 기가 막히면 병이 되고 기가 꼬이면 화가 된다.
너는 짐승을 발라내던 그 감각으로 사람의 막힌 길을 뚫어주어야 한다. 무명은 밤낮으로 해골을 만지며 뼈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고, 낮에는 산짐승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흐르는지 깨우쳤다. 돕고 노인은 때때로 무명의 눈을 가리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환부의 열기를 찾아내게 했다. 무명아, 관상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오장육부의 병이 얼굴로 배어나오는 것이니 너는 그 사람의 살아온 업보를 읽어야 한다. 너를 버린 세상에 복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어 내 앞에 무릎 꿇리는 법을 배워라.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명의 손끝은 귀신처럼 예리해졌다. 그는 이제 상대의 숨소리만 듣고도 그가 며칠 뒤에 쓰러질지, 마음속에 어떤 검은 욕망을 품고 있는지 꿰뚫어 보게 되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증오는 어느덧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져 날카로운 의술로 승화되었다. 무명이 20살이 되던 해, 돕고 노인은 마지막 유언 같은 가르침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내려가거라. 내 눈은 이제 황금빛을 띠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니 그 눈으로 세상의 위선을 뚫어보아라. 단 내 손끝에 서린 살기를 자비로 덮지 못하면 너 또한 내가 증오하던 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 도살장의 핏덩이였던 아이는 이제 한양 유기전에서도 알아주는 영민한 약재상 진호로 장성했다. 그는 스승 돕고 노인의 가르침대로 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았지만 그의 눈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져 사람의 가죽 너머 뼈마디의 숨은 욕망까지 읽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명은 기어코 그를 부모의 원수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당시 배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 올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승집 담장 너머로 흐르는 기운조차 서슬이 펄의 새들도 앉기를 꺼린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배정승의 60번째 생일인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 진호는 귀하디귀한 천종산삼과 백폭령을 들고 그 거대한 대궐 문턱을 넘었다. 20년 전 가만히에 덮여나가던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진호의 낯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잔치마당은 팔도에서 올라온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비단옷을 차려입은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진호는 잔치상 한가운데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고 있는 배정승을 보았다. 60이 넘은 그는 탐욕으로 인해 비대해진 몸을 가누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검붉은 줄기가 뻗어 있었고 그것은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 곧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진호의 시선을 끈 것은 정승의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인 후처 설아였다. 그녀는 꽃처럼 화사하고 나비처럼 나긋나긋했으나 진호의 황금 눈에는 그녀의 미간 사이로 피어오르는 검고 끈적한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남편의 기운을 갉아먹고 집안을 도륙낼 상부의 살기였다.
진호는 찻잔을 입에 대며 은밀히 마당을 살폈다. 그때였다. 마당 한쪽에서 칼춤을 추며 정승의 위엄을 과시하던 호위무사 강 대장과 설화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맞부딪혔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음탕하고도 치명적인 붉은 실 가닥이 엉겨붙었다. 강 대장은 정승의 목숨을 지키는 방패를 자처했으나 그의 관상은 주인의 목덜미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형상이었다. 겉은 비단으로 치장했으나 속은 이미 구더기가 끓는구나. 진호는 내심 실소했다. 설화는 늙은 정승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혈기왕성한 강 대장과 밀통하고 있었고 그들의 음모는 이미 정승의 술잔과 갑상의 독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진호가 약재를 바치기 위해 정승 앞으로 다가가자 설화가 요염한 눈길로 그를 훑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내를 단번에 무너뜨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 젊은 상인이 가져온 산삼의 기운이 참으로 좋구려. 대감, 이자의 약재를 쓰면 대감의 기력도 금방 회복되시겠어요. 설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진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칼날을 읽었다. 그녀는 정승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진호를 이용해 정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정승은 그런 속내도 모른 채 껄껄 웃으며 진호의 손을 잡았다. 허허, 부인의 안목이 높으니 이자의 약재를 내 주치의에게 맡기도록 하라. 내 요새 하반신이 무겁고 밤마다 헛것이 보이는데 이 산삼이 효험이 있겠지? 정승의 손은 차갑고 눅눅했다. 이미 오장육부가 원인 모를 독에 중독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호는 정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은조렸다. 대감, 산삼은 죽어가는 기운을 살리기도 하지만 속이 썩은 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그 파멸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부디 속을 먼저 다스리소서. 진호의 뼈 있는 한마디에 곁에 서 있던 강 대장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설화 또한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진호를 쏘아보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범죄가 이름 없는 약재상의 말 한마디에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진호는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잔치마당을 빠져나왔다. 대궐 문 밖을 나서는 진호의 뒤로 화려한 풍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진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정승의 침소 천장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난만이 선명했다. 원수를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이미 그 집안의 욕망과 배신이 배정승의 목을 올가매고 있었다. 진호는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남겼다. 아버님, 어머님, 칼로 베는 복수는 하책이라 하셨지요. 이제 곧 저들이 스스로를 베어 넘기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양 도성에는 배정승이 갑자기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진호의 예상보다 음모의 시계는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배정승의 환갑잔치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정승댁 담장 안은 비명과 곡소리로 뒤덮였다.
천하를 호령하던 좌의정 배대감이 아침에 일어나려다 그대로 고꾸라져 하반신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어이들이 불려오고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모두 원인 모를 기색의 침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때 지극한 효부로 소문난 후처 설화가 직접 약사발을 들고 나섰다. 그녀는 매일 밤 정승의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몸소 약을 타려 정승의 입에 흘려넣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그 정성 어린 약사발 위로 시퍼런 사기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설화가 올리는 보약에는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골수를 녹이는 자석 가루와 독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상선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진호가 마침내 정승의 침소에 들게 되었다. 방 안은 진한 한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진호가 침통을 열고 정승의 머리맡에 앉자 설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지난번 그 약재상이 아니냐? 의원도 아닌 자가 감히 정승 대감의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진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님, 의원은 병을 고치지만 약재상은 그 병의 근원이 어디서 자라났는지를 봅니다. 대감의 병은 풍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부정한 기운이 안의 화와 맞물려 길을 막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뚫지 못하면 대감께서는 보름을 넘기기 힘드실 것입니다. 진호의 단호한 말에 침상에 누워있던 배정승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밀었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진호는 정승의 발등을 짚으며 은밀히 힘을 주었다. 순간 정승의 몸이 움찔하며 검은 피 한 방울이 발끝에서 배어나왔다. 설화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진호가 머무는 객소로 은밀한 손님이 찾아왔다. 향기로운 분내와 함께 나타난 이는 설화였다. 그녀는 얇은 사한복 아래로 흰 속살이 비치는 차림으로 진호 앞에 마주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술병이 아닌 묵직한 황금 괴짝이 들려 있었다. 의원님, 아니 진호 도령. 똑똑한 분이니 길게 말하지 않겠소. 설화는 서서히 진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을 얹었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정승 대감은 이미 명줄이 다한 나무요.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준들 무엇하겠소? 눈 한 번 딱 감고 대감이 조용히 눈을 감게 도와준다면 이 황금은 물론이고 나 또한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평생 백정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왕처럼 살게 해줄 텐데 이 제안이 싫소. 설화의 유혹은 노련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진호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이끌며 가쁜 숨을 내뱉었다. 사내라면 누구라도 무너질 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호는 그녀의 손목을 획 낚아채더니 차갑게 비웃었다. 마님, 제 관상을 보아하니 저는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마님의 손목 맥박이 이토록 가쁘게 뛰는 것은 정욕 때문이 아니라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겠지요. 진호는 그녀를 밀쳐내며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미간을 가리키며 서늘하게 덧붙였다. 마님의 얼굴에 적힌 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멸입니다. 대감을 죽이고 강 대장과 도망갈 꿈을 꾸시겠지만 늑대는 배가 부르면 사냥개를 가장 먼저 물어뜯는 법이지요. 저를 매수하려 하기보다 본인의 목등뼈에 박힐 강 대장의 칼날이나 걱정하십시오. 설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남자가 귀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방에 홀로 남은 진호는 정승에게 올릴 진짜 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수가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배대감, 당신이 죽인 내 부모님의 원혼이 이 침 끝에 서려 있어. 당신을 살려두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일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지옥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이니 말이요. 진호는 서늘한 달빛 아래 침을 갈며 다음 날 벌어질 피바람을 예견했다. 설하와 강 대장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고 그들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긴 야삼경, 정승댁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비릿했다. 진호에게 정체를 간파당한 설화는 공포에 질려 강 대장을 은밀히 불러들였다. 두 사람은 어두운 행랑채 구석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죽이며 모의했다. 그 약재상놈이 귀신같이 다 알고 있어. 내일이면 대감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오. 그러면 우린 끝장이야. 설화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강 대장은 굵은 팔뚝에 힘을 주며 허리춤에 칼자루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주인을 지키는 충직함 대신 먹잇감을 앞에 둔 늑대의 광기만이 번뜩였다. 걱정 마시오. 오늘 밤 그놈과 노인네를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오. 불이라도 지르면 증거도 남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은 결심한 듯 정승의 침소로 향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은밀했다. 설화가 문을 열자 방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침상 위에는 배정승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진호가 보이지 않았다. 강 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품 안에서 비단 이불 한 채를 꺼내 들었다. 칼자국을 남기지 않고 질식시켜 죽이려는 심산이었다. 설화는 문가에서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 대장이 이불을 높이 들어 정승의 얼굴 위로 사정없이 내리 누르려던 찰나였다. 컥! 갑자기 강 대장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맥동을 끊어놓은 듯 했다. 동시에 침상 및 어둠 속에서 진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늑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군요. 진호는 정승의 머리맡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가느다란 은침 3개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 대장은 팔의 감각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에이, 이놈이. 강 대장이 왼손으로 칼을 뽑으려 했으나 진호가 한 발 빨랐다. 진호는 도살장에서 거대한 소의 숨통을 단번에 끊던 그 민첩함으로 강 대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진호의 손끝이 강 대장의 무릎과 가슴 정중앙의 혀를 연달아 찔렀다. 강 대장은 억센 덩치가 무색하게 종이 인형처럼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때였다. 죽은 듯 누워있던 배정승이 헉 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진호가 미리 정승의 도끼를 침으로 뽑아내고 잠시 숨이 멎은 듯 보이게 하는 가사의 혀를 눌러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풀어버린 것이다. 네. 대감. 문가에 서 있던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배정승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제 침소 바닥에 쓰러진 강 대장과 그 옆에서 칼날처럼 서 있는 진호를 번갈아 보았다. 정승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설화였다. 네. 내가 자식처럼 믿고 내 목숨을 맡겼던 너희들이 감히 나를. 정승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갈라졌다. 배정승은 비틀거리며 침상에서 내려와 강 대장의 손에 들린 비단 이불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추울까봐 설화가 정성껏 지어왔다며 자랑하던 것이었다. 그 이불이 제 숨통을 조이려 했다는 사실에 정승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은원은 돌고 돌아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진호는 정승의 뒤편에서 조용히 은조렸다. 정승은 고개를 돌려 진호를 보았다. 의원. 아니 은인 저들을 당장 관하로 넘겨라. 내 재산을 탐내어 나를 죽이려 한 대역죄인들이다. 강 대장은 마비된 몸을 뒤틀며 설화를 노려보았다. 이 요망한 년, 내가 먼저 대감을 죽이고 재산을 나누자고 꼬드기지 않았느냐. 설화 또한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정승 자리를 가로채고 나를 첩으로 삼겠다며 협박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아귀들과 다를 바 없었다. 배정승은 그 추악한 광경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금은 보화와 권력이 이토록 가벼운 배신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진호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황금 눈에는 이제 배정승의 이마에서 참수의 살기가 서서히 걷히고 대신 길고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죽음은 피했으나 평생을 쌓아온 인간관계가 모두 도륙난 셈이었다. 대감, 이제 대감이 심은 씨앗을 거두실 시간입니다. 진호의 말에 정승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이미 진호가 미리 연락해둔 관아의 포교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화려했던 정승백의 밤은 그렇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채 저물어갔다. 날이 밝자 정승백의 화려한 소슬대문 앞에는 포교들이 줄을 지어 섰다. 한양에서 가장 권세 높다던 좌의정 집안의 추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남편을 죽이려 했던 후처 설하와 주인을 배신한 호위무사 강 대장은 칼을 쓴 채 압송되었고 그들이 나누기로 했던 금은 보화는 국고로 귀속될 준비를 마쳤다. 배정승은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몰골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하반신 마비는 풀렸으나 가슴 속에 들어찬 배신의 도끼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텅 빈 마당을 바라보다가 보따리를 고쳐 메고 대문을 나서려는 진호를 다급히 불러 세웠다. 의원. 아니 은인. 잠시만 기다리게. 정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일랏 약재상 앞에 몸을 낮춘 것이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젯밤 차가운 시체가 되었을 것이네. 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소.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이 집과 땅을 모두 자네에게 줄 테니 부디 내 곁에 남아 내 남은 생을 돌봐주게. 자네 같은 해안을 가진 자가 곁에 있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겠지. 진호는 멈춰 서서 정승을 돌아보았다. 그의 황금 눈에는 이제 배정승의 이마를 뒤덮었던 검붉은 살기가 사라진 자리에 깊고 허망한 고독의 골짜기가 패어있는 것이 보였다. 진호는 정승이 내민 비단 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대감, 제가 어린 시절 대감의 얼굴에서 본 것은 분명 참수의 관상이었습니다. 목이 달아나 피를 뿜으며 죽을 운명이었지요. 오늘 대감은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믿었던 아내와 자식 같은 신복의 신의가 모두 목이 달아났으니 이미 관상은 실현된 셈입니다. 정승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진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20년 전 사냥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도살장의 부부를 매질하여 죽게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죽어나간 백정 부부의 아들 계소입니다. 순간 배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잊고 지냈던 수많은 악행 중 하나가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정승은 떨리는 목손으로 진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진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제가 대감을 살린 것은 대감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대감에게 과분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살아서 보셔야 합니다. 대감이 평생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기와집이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지옥인지를 말입니다. 재물은 고인 물과 같아 나누지 않으면 주인을 잡아먹는 법이지요. 진호는 품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스승 돕고 노인이 남긴 유품이자 부모님의 유골이 담긴 상자였다. 대감의 얼굴에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정이라는 기색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속죄하고 싶다면 이 집안의 금은 보화를 대감이 눈물 흘리게 했던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대감이 저승길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노잣돈이 될 것입니다. 진호는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다. 정승은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진호의 뒷모습을 향해 무언가 외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모은 것이 재물이 아니라
허무였음을 깨닫고 대성통곡하며 바닥을 쳤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는 진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등 뒤로 보따리 속에 든 은침들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원수를 죽이는 복수보다 원수가 스스로의 죄에 짓눌려 참회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두 분의 원한이 이 맑은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 합니다. 진호는 서산 마루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향해 걸어갔다.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에 눈먼 자들이 넘쳐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도처에 있었다. 진호는 다시 이름 없는 떠돌이 의원이 되어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훗날 전국을 유랑하며 가난한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악한 자의 관상을 보고 미리 경계하게 만드는 황금 눈이 백정 의원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었다.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치를 담은 진호의 뒷모습은 지는 해와 함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